자, 안녕하세요. 전공생물 설명회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신범식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등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공생물 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 간단히 하고, 그리고 전공생물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경향 분석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임용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시생들을 위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시험 이거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초반에 못 따놓거나 기존에 따놓지 않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연사회인데 처음에 한 2월 달에 있을 테니까 아직 안 딴 친구들은 반드시 미리 따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일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의 일정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전 공고라는 게 있어서 5월 달에 TO 전체 이제 몇 명을 뽑는다, 선생님들 TO를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몇 년 전부터는 사전 공고 없이 바로 10월 달에 공고를 해요. 이때 이제 TO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1차 시험. 보통 1차 시험의 경우는 11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고, 원서 접수 기간, 요때 여러분들 원서를 접수할 때 약간 눈치를 보는 게 좋긴 하겠죠? 나는 하나 딱 정해놓은 대로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딱 바로 하는 것보다는 후보군을 두세 군데 딱 생각해 놓고,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은 곳을 골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 12월 말에 있고요. 2차 시험 3일에 걸쳐서, 요즘에는 이제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2월 초에 발표가 나죠. 그러면 이제 2월 중순 합격자 발표 되면은 여러 가지 서류도 갖다 주고 교육도 받고 그러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이 또 달라지겠죠. 내후년 2월이죠. 여러분들 내후년 2월 때 다른 세상, 다른 하늘을 보려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은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모집 인원은 늘었어요. 예전에는 130명, 140명 그렇게 하다가 2014년 이후로 최고로 찍은 게 이제 155명, 153명인가? 그러다가 이제 감소됐다가 130 몇 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작년 같은 경우 177명, 올해는 165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하향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늘어난 숫자예요. 그리고 접수 인원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제 10대 1을 넘기는 수준, 보통 10대 1 정도로 평균 경쟁률이 그랬는데 지금 한 8대 1 정도? 근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요번에 봤더니 광주 같은 경우는 22대 1이더라고요. 한 명 뽑았어요, 한 명. 그러다 보니까 21명이 지원했나, 22명이 지원했나 하면서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전형 방법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1교시 때는 교육학, 이게 좀 약간 흐린데, 1교시 때는 교육학이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 점수는 20점에 해당합니다. 한 문항. 자, 그리고 2교시, 3교시 때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이 섞여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2문항, 11문항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문제의 형태는 교육학은 논술형인데요. 전공 A, 전공 B의 경우, 즉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 같은 경우는 기입형과 서술형을 풀게 되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한 용어, 그러니까 키워드, 워드를 2개 정도, 많으면 한 3개 정도 쓰는 수준으로 단답형으로 쓰는 것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드는 건데, 답안지 4줄에다가 한 2-3문장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은 답을 어떻게 쓸지 방향을 설정해주는 작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2문장, 3문장 정도로 문장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서술형은 4점이고 기입형은 각 문항당 2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12문항, 그 다음에 11문항인데, 제가 가르치는 전공 내용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9문항, 그리고 3교시 때 8문항, 그래서 17문항이 나오고, 나머지 문항이 교과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때는 20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합쳐서 80점. 그래서 전체 100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을 11월 달 말에 보면 2차 시험은 1월 아까 봤듯이 중순 경에 보죠. 중하순 경에 보는데 이 내용은 시도별, 과목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곳,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그 시에 또는 그 도의 교육청의 안내를 참고를 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실험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에서만 실험을 봅니다. 대부분은 실험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볼 텐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학의 경우 1교시, 그 다음에 전공학이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 2교시, 3교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문항, 그 다음에 12문항, 11문항 이렇게 보는데 2교시, 3교시만 보면 되겠죠, 우리는. 자, 교과론하고 교과 내용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 교과론이죠. 얘가 2교시 때, 3교시 때 각각 3문항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 내용학 3, 4문항 정도 되고, 교과 내용학의 경우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17문항에 해당합니다. 2교시, 3교시 합쳐서. 그래서 보면은 70%에 해당합니다.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 생물학이 제가 가르치는 것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80점에 70% 하면 56점이죠. 실제로 56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랬고, 계속 서술형으로 문제가 바뀐 이후로는 56점이 생물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7문항 56점이 여러분들이 제가 배운 내용에서 얻어야 되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공고문 참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원칙도 있는데, 방금 본 것처럼 1차 시험에서 전공 내용학이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을 차지한다 얘기를 했는데, 배우는 양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의 내용을 문제로 출제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은 두렵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근데 출제 원칙은 말은 그래요. 충실히 이수한다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했다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만 배운 내용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는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한 내용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학교에서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배울 때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파고들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전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물학이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면 암기하는 내용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충실히 공부했지만 충실히 공부는 했지만 그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그게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고 필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판서해 준 내용도 나오지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배제를 하고 단순하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 외워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지금 출제 경향에 한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에서는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가르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배우지 않은 것으로 나는 배운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히 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만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이제 나는 뭐 첫걸음을 내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충실히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학생들 특히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캠벨 생명과학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거 다 안다 라는 생각으로 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가 1, 2주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뒤처져요.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뒤에 내용이 설명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앞에 내용을 대충 듣게 되면 저거 뭐 알고 있는데 원자, 전자, 뭐 그런 거 옥테트 규칙 뭐 다 얘기 들어봤지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뒤에서 분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도무생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일반 생물학 할 때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봅니다.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걸 모르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실제로 초시생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고 아주 단순한 것들도 차근차근 다 질문을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초시생이었는데도. 그 친구가 4학년 한 학기인가 남기고 수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만은 금물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에게 그 키워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할 때 답안을 첨삭을 해줍니다. 직강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첨삭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잘못됐다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답안을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 자체는 충실하게 잘 썼는데 글씨가 엉망인 경우도 있지만 너무 키워드는 감춰두고 다른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식으로 답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걸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꼼꼼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채점자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다음에 평균 점수 산출한다고 했죠. 아까 봤듯이 1,300명이 넘습니다. 지원자가. 그럼 1,300명이 넘는 그 답안지를 각각, 3명이 각각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 논술형도 채점해야 되죠. 서술형 채점해야 되죠. 기입형은 쉽습니다. 그냥 뭐 단어 몇 개 체크하면 되니까. 서술형 체크하려면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키워드가 보여야 맞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키워드가 안 보이거나 글씨가 삐뚤빼뚤하거나 글씨를 아주 작게 쓰거나 그러면 못 찾아요. 제한된 시간에 답안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당연히 채점자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본고사장에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채점자가 눈에 보이도록 써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요. 지금 이론 공부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작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다. 그럼 이제 그 기작에 대한 내용을 한두 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 어떤 내용,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테니까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짧게 쓰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집어넣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또는 본고사장에서 답안을 쓸 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아웃풋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주저리주저리 써요. 그러면 당연히 채점자가 채점을 못하고, 그리고 주저리주저리 쓰다 보면 자기 자신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쓰려고 했는지 까먹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까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에서 딴소리를 써요. 실제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예전에 수업을 들은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와가지고는 자기가 10여 점이 점수가 적게 나왔대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복귀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복귀를 하고 그 답안을 나에게 또 주면서 채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복귀한 것을 봤는데도 왜 10여 점이 낮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따로 채점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여 점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길래 앞에는 잘 나가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 썼다고, 반대로 썼다라고 보여줬어요. 몇 개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잘못 기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뇌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채점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자의 눈에 띄게끔 답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채점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독립채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각각 채점한 다음에 조율하고 점수 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채점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1교시는 교육학이었고, 2교시는 교과론이었고, 3교시는 전공 내용학, 생물 전공 내용학이라고 했습니다. 교육학은 배제하고요. 교과론 같은 경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교과론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거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56점, 100점에서 56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생물 교과 내용학입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신없죠. 이 내용들이 다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정신없으니까 머리가 보는 순간부터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크게 네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네 영역으로 나누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식물학, 생태학, 분류 진화학,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학은요, 기본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 그리고 그 전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 그리고 그러한 화학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분자들, 특히 생명체에서는 고분자가 중요하고, 그 고분자에 의해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조직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세포학은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부터 그 세포 소기관까지를 보는 건데, 세포 소기관들 내에서는 세포 소기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물질 대사들이 일어나죠.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물질 대사인 세포호흡이라든가 광합성, 그리고 그 물질 대사에 참여하는 효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한 세포 소기관 구조, 그리고 세포 막에서 하는 일이 수송이기 때문에 수송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신호 전달이 또 막 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세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막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신호와 관련된 얘기들 이 세포에서 다 다뤄요. 그래서 세포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세포학이라는 영역으로 다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는 얘기는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유전물질이 전달되는 방법, 그리고 유전물질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는 RNA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형까지를 보는 것이 유전학. 그리고 그러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유전물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유전학에 다 있고요. 생명과학도 다 다루게 되고, 그러한 발현 조절 시스템, 그리고 뭐 진핵뿐만 아니라 원핵에서 또는 바이러스, 얘네들이 어떤 식의 유전 현상들이 일어나고 유전 물질이 전달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유전학에서 다 다루시는 거예요. 자, 세포학 내용을 모르면 유전학 내용도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왜? 고분자를 알아야 그 고분자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발현되고
또 표현형에 관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생리학은, 자, 세포 다음은 뭐예요? 조직, 기관, 그리고 하나의 개체. 개체 내에는, 세포 내에는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소기관이고, 동물의 기준에서 하나의 개체 내에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계, 배설계, 그 다음에 소화계, 뭐 순환계 이런, 또는 골격계 이런 근육 기관계가 있죠. 그러한 기관계들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생리작용을 배우는 것이 동물생리. 그래서 동물생리에서는 각 기관별로 배우게 돼요. 그럼 각 기관별로 배우게 되니까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은 조직으로 돼 있고 조직은 세포로 돼 있죠. 그럼 기관이 특정 일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포학을 모르면 어떻게 그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어떤 특징,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기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요, 세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세포들 간에, 그 기관계를 구성하는 세포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그 세포가 그 기관에 어떠한 물질을 분비하거나 어떠한 물질을 흡수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온들의 수송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학을 모르면 동물 생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포학 얼렁뚱땅 대충 보내고, 유전학 너무 어려운데? 그러다 동물 생리는 쉬워지겠지. 세포학을 모르면 동물 생리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포학에서 미리 동물 생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송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러면 수송과 관련된 얘기들을 동물 생리에서 다룰 내용들로 미리 여기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학을 충실히 했다면 동물 생리에서 배우는 양은 확 줄어들죠. 근데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동물 생리의 양은 그대로 이만큼이에요.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세포학 이만큼, 동물 생리 이만큼이 돼요. 근데 세포학 하면서 동물 생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면 이렇게 동물 생리학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특히 생물학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성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배우는 내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내 영역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개체 다음은 뭐예요? 우리 주변 환경이죠. 환경과 생물을 합치면 그게 생태계가 되고, 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내에서의 그런 일들, 생물체 간의 일들, 또 다른 그 무생물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을 배우는 게 생태학이고요. 그러한 생태계가 구성이 됐다. 즉, 생물들이 어떻게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나고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어떤 특징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배우는 게 분류진화. 그리고 식물학은 동물 생리학하고 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식물학은 따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생물학이라는 게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죠. 생물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정도로 본다면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생물학 내용은 너무 많은 내용이 돼요. 그러면 공부할 때부터 질리죠.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내 영역을 보면 세포학 유전학이 출제 비율을 보면 서술형으로 바뀐 게 2014년도인데 2013년도 대비까지 49%, 동물생리 식생분진이 51%, 그래서 22%, 27% 유전학이 좀 비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23, 28 식생분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두 개씩 묶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율을 어느 정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2014학년도 요번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시험 본 결과를 보면요, 생물학 기준으로, 전공 내용학 기준으로 80점 만점, 2교시, 3교시 합쳐서 80점 중에 교과론이 24점이고요. 생물학이 56점. 그래서 전체 17문제 중에 서술형 17문제 중에 서술형 11문제, 그 다음에 기입형 6문제 중에 그다음에 그 기입형 6문제가 생물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다 생물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전체가 17문제니까 서술형은 11문제고요. 그 다음에 5, 6. 이게 17, 11, 17이 아니라 11, 11이죠. 자, 그래서 세포학 같은 경우 기입형 2, 그 다음에 서술형 3, 유전학 하나, 둘, 그 다음에 둘, 셋, 하나, 셋. 자, 그러면 세포학하고 유전학 8문제죠. 그 다음에 동물생리하고 식생분진 같은 경우 9문제. 그래서 17문제가 골고루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골고루 공부해 줘야 돼요. 세포학이라든가 유전학 골고루. 자, 요 정도로 지금 출제 경향이 요 정도였다. 영역별로 본다면 요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문제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보면 특정 용어를 많이 물어봐요. 기입형에서는 당연히 용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에서도 서술형으로 바뀐 2014년도 이후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이러한 용어를 서술형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작성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단량체 이름 자주 물어봅니다. 자, 또는 전구체 이름,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관여하는 물질을 물어보거나, 세포 이름, 요번에 또 세포 이름 물어봤어요. 그리고 효소 이름 가지고서 또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실험 방법적인 거, 어떤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마다 알아둬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중요도가 높은 애들 위주로 나왔는데, 중요도가 높은 애들이 지금 기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중요도 높은 애들을 낼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낮은 용어들을 요즘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단량체 나온다, 전구체 나온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유형으로 된 건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길래 학생들에게 계속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론 시간에 항상 이러한 용어들 나옵니다 해요. 근데 이런 걸 잘 따라서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모의고사 기간에 마무리하는 단계 때 그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생각이 날 테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빼버린 사람들은 공부할 때 그냥 중요한 기장만 공부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내용 때 이러한 용어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체크해 두고, 마지막에 계속 시험이 다가오면서도 계속 노트나 교재는 계속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론 때 작성한 노트는 10번은 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볼 때마다 표시해 놓은 게 눈에 띄면 그러한 디테일하고 중요도가 낮은 용어들도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 놓치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조절기작 과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 변형, 당연히 임용 문제 예전에 나온 것들, 특히 보통 변형되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10년 정도 된 문제들을 변형시킵니다. 10년이 아직 안 된 애들보다는 10년 이상 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출제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문제 형태 자체도 좀 지금의 서술형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전환해서 변형시켜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미트리트 피트 문제들도 간혹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론 내용을 공부할 때 여유가 되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은 잘 안 풀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론 내용 끝난 그 주에 단원별로 이론 내용 때 단원별 내가 30단원을 하는데 30단원 각각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과 관련된 그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추려서 10문제 정도 각자 풀어보게 했어요. 그러면 아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300문제 풀 수가 있죠. 대략 한 1000문제가 좀 넘을 테니까 그 정도 300문제 정도 풀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푸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미트 디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기출문제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반을 예전에는 단원별 문제 풀이 때 각 단원별 문제 플러스 임용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단원별 문제를 빼고 이론 내용 끝난 기출 그 문제 풀이반 때 임용 기출하고 미트 디트 피트 문제 기출 문제만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풀어보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는 안 되고요.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정도로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구나 정도로 체크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 이용하는 것 많이 식이 많지는 않고요. 일부 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따 기출문제 관련돼서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험 해석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해석은 뭐 단기간에 그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 배우는 이론 내용은 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가르칠 때 관련된 실험들을 언급을 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실험을 언급을 하면서 가르칠 텐데 그때마다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 이러한 실험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하는구나 라는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스스로 좀 그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론 공부할 때 앞에서 설명을 하면 좀 신경 써서 들으면 해석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출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석 능력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해석 능력을 크게 요하는 추론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미트 디트 피트하고 임용 문제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험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기출 영역.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는 높은데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지역적 문제. 요거는 중요도가 아주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출제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거기에 추가로 중요도가 떨어진 내용들도 문제를 출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유형과 관련된 그 예시 문항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특정 용어와 관련된 거 있죠? 2020학년도에 나온 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림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서술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작성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됐죠. 세포 이름 쓰고요. 호르몬 이름 쓰고요. 이거는 기입형하고 똑같죠. 그래서 기억은 무엇이고 니은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와 니은 호르몬을 작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슘의 혈중 항상성 농도 조절과 관련돼서 두 호르몬이 기량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이라는 애가 작용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호르몬 물어봤죠? 세포 이름도 물어봅니다. 세포 이름은 툭 하면 물어봤어요. 4, 5년? 5, 6년 전부터 계속 세포 이름 물어봤습니다. 세포 이름들도 요번에도 또 세포 이름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그 실험 방법의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 원액의 경우에 그
새로운 유전자를 다른 그 세균으로부터 얻을 때 형질전화, 형질도입 접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과 관련돼서 또 물어보고요. 매개체가 무엇인지.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이건 이제 파지를 이용한다. 이런 접합단절 그 실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다고 해서 신경 안 쓰고 기작 위주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놓쳐요.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날 듯 안 날 듯. 특히 이 작성 방법 있죠.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미리 언급을 했었어요. 문제에서 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내용을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풀면서 그런 용어들, 문제에 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제시된 내용을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 때도 그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용어를 묻는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조절기작 과정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수축과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중요도가 높았는데 계속 출제가 안 되다가 얘가 21학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에서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작성 방법을 보면 3개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2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주로 2개를 물어보고 3개를 물어보는 문항은 좀 적은 편이었는데 요번에는 대부분이 3개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항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3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느냐. 설명하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없는 거 가지고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여기에 명칭 쓰라는 거죠. 기입형. 두 번째도 기입형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용어들 같은 것 좀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변형된 거. 아까 미트데트 피트 문제,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임용해서 출제될 수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2017년도에 이 문제인데 똑같죠? 이걸 똑같이 해서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용 문제가 기출된 거. 자, 2011학년도, 여기는 2020학년도인데 이게 2회 탈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림만 좀 달라졌다 뿐이지 여기에서 관련된 그 호르몬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 2011학년도 때는 그 당시에 문제는 그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고르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지선다에서 고르죠. 자, 탈리와 관련돼서는 탈리를 억제하는 건 옥신이고 탈리를 촉진하는 것은 그 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옥신과 지벨렌이 작용한다. 이건 틀린 표현인데 이러한 호르몬을 2020년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호르몬을 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공부를 할 때 객관식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온 기출문제의 경우에서 보기에서 나온 이러한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된 문제.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수정을 방지하는 기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빠른 차단이 있고 느린 차단이 있는데 나트륨이 관여하고 칼슘이 관여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실험 과정을 2018년도에서는 그냥 실험 과정을 서술했죠. 여기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빠른 차단, 느린 차단.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로 표현을 할 때 실험 방법을 쓰느냐, 그림으로 보여주느냐.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된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요거 있죠? 요건 2014년도 서술형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식을 쓰라는 문제가 2점짜리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 식을 쓰고 또 값까지 계산해서 제시하라는 문제가 2018년도 4년 지나서 또 출제가 됐었어요. 식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이건 이제 그 생태학 문제인데 요 식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RN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알면은 얘네들과의 관계 금방 풀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을 알면 기출문제 나중에 풀면 알 수 있는데 요 식을 알면 아주 빠르게 10초도 안 돼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을 알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중요한 식은 알아두는 게 좋은데 그 식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험 해석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웨스턴 블러팅 하는 건데요. 이 웨스턴 블러팅에서 왜 이 물질을 쓰느냐, 계면활성제를 쓰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분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실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보호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요 특정 실험 종류에 대한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특히 유전학 같은 경우나 뭐 세포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룰 때 실험적인 내용들을 좀 자주 다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실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게 뭐냐면 이게 2021학년도에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대학원 실험실에서 전공 생물을 다루는 대학원 실험실, 순수 그 자연과학을 다루는 실험실에서는요, 들어가면 요즘엔 기본적으로 서브 클로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전자 재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루에도 정말 자주 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유전자 가지고 일을 하려면 각각 필요한 벡터에다 집어넣고 이거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는 실험실에서 아주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건데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여기에 어떤 제한 요소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짜깁기에서 요거 고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생물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빨리 머리를 돌려서 실수하지 않게끔 짝꿍을 정하는 그런 문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서로 제한 요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제한 요소가 인식해서 절단을 하는 부위에서 형성된 단일 가닥의 서열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단일 가닥 형성되는 부위만 보면 이 부위가 각각 단일 가닥이 형성이 됩니다. 얘도 보면 GATC, 오른쪽에서 GATC 형성이 되죠. 이러면 서로가 다른 제한 요소로 절단을 한다 하더라도 라이게이션, 즉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약간만 적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실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적인 내용 나왔고요. 근데 이제 너무 나오는 내용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출제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도가 아주 떨어지고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우리가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외우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것들 외우느라고 다른 공부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요. 이러한 내용들은 2점 중에서 1점이나 2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런 거 얽매이느라고 다른 거 공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충분히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고요. 지엽적인 문제 나온다는데 내가 거기서 점수를 많이 잃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점수는 2점 전후예요. 전체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이 56점이 생물이고 거기에서 2점 전으로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점수만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기존의 그 문제 유형인데 그렇다면 2025학년도 아이고 25학년도가 아니라 4학년도인데 요번에 출제된 문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면요. 미트디트 피트 그 다음에 임의문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출제될 거라고 예상한 곳에서 출제가 됐어요. 특히 세포호흡하고 효소 같은 경우는 너무 한동안 출제가 안 됐는데 요번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고요. 그리고 요 파트는 나올 법한데 안 나온 게 있어요. 특히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TCA 회로 또 산화적 인산, 그 파트에서만 주로 문제가 나왔었고 해당 과정에서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한동안 문제가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는데 그 해당 과정과 연계된 발효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출문제, 변형 문제라든가 또 출제가 안 됐지만 나올 법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의 내용도 평이해요. 그렇게 막 까탈스러운 문제도 없었고 아까 실험 문제처럼 막 길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도가 낮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중요도가 낮은 용어 같은 것들을 묻다 보니까 작성 방법의 문항 수가요. 3개짜리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그 출제된 문제들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요도가 낮은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작성 방법의 수가 3개인 서술형 문제가 많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거 2문제 정도 따왔는데 자, 2024학년도 요번 문제입니다. 예전 문제를 보면요. 자, 처음에는 목의 영양 유전자가 초파리 형성할 때 관여합니다. 앞뒤축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초파리는 체저를 형성하게 돼요. 체저를 형성할 때 간극 유전자, 쌍지배 유전자, 그리고 체절 형성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호메오 유전자가 관여하면서 체절의 역할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절 형성과 관련돼서는 간극 유전자, 쌍지배 유전자, 체절 형성 유전자인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간극 유전자와 쌍지배 유전자가 체절 형성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주고 그러면 간극과 쌍지배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먼저 발현돼서 작용을 하느냐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때는 문제 자체에 간극 유전자, 쌍지배 유전자가 언급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여 년 지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간극 유전자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런 유전자 이름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런 유전자 이름이 나왔다 그럼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특히 10여 년 된 문제다. 최근에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발현됐는데 여기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현돼서 억제를 했으니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현을 억제한다. 정말 평이하죠. 이거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공부해서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어를 물어봅니다. 알아둬야 되고요. 기출된 문제들에서 출제가 됐다.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임용 문제에서는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미트디트 피트, 특히 피트 쪽에서는 요 자가 불화합성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임용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고. 자, 그래서 이 자가 불화합성 이제 배우자성하고 포자체성이 있는데 바로 그 배우자성, 포자체성에 따라서 얘가 꽃가루관이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트디트 피트 쪽에서는 출제가 된 문제이지만 임용에서는 출제가 안 됐죠. 근데 미트디트 피트 쪽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임용에서 출제할 만하죠. 그래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식물학에서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식물학의
식물의 방어 기작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작도 아마 몇 년 내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배우면서 출제는 안 됐지만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 언급을 할 때 체크를 해두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성 방법 3개. 보통은 2개인데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를 내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 방식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입형 문제예요. 그다음에 숫자 쓰라고 했죠. 이거 기입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개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에서 끝나면 이건 서술형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작성 방법이 3개짜리가 많아지는 양상이 있다. 보통 나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작성 방법을 보통 3개를 물어봅니다. 지금 이 경우도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3개 정도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특정 내용이 있으면 용어, 명치,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 이 기작이 어떠한 생물체 내에서 이점이 있는지, 또 얘가 왜 그런지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을 가미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기출문제, 유형,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었죠? 세포와 유전화, 동물생리학.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자, 동물생리학은 각각의 기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 많아요. 근데 문항수는 어때요? 아까 본 것처럼 4문제 전후예요. 적어요. 이만큼에 비해서는 적어요. 근데 식물학, 생태분류, 진화학은 요만큼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요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여기에서는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물생리학에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는 게 시간 효율상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골고루 중간 정도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원자부터 쭉 세포, 그 다음에 개체까지, 그 다음에 개체 이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우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다 연계돼서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분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개체가 그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분자 파트가 문제도 출제도 많이 돼요. 특히 단백질 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분자 파트를 잘 이해해야 어떻게 생물학의 생체 내에서 작용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고요. 그 원리가 이해가 돼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그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이론 내용, 그 다음에 기출풀이 또는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론 내용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선생님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반드시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전체를 배워야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앞에 내용들이 뒤에 내용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라고 큰 틀이 잡혀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통해서 살을 막 붙여야 돼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합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찰흙 가지고 뼈대도 안 만들고 그냥 전체 형태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우는 내용들이 뒷내용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달 먼저 일반 생물학으로 전체 흐름, 전체 개념을 파악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2달 하고요. 그 다음에 넉 달 동안 심화 이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단원별 문제, 각 단원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화해서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임용 기출과 단원별 문제를 했었거든요. 단원별 문제. 근데 올해는 이 단원별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빼고. 어차피 이 문제도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냈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미트, 디트, 피트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임용과 연계된 문제들을 추려서 단원별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단원별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내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올해는 요 미트디트 피트를 추가해서 기출풀이반에 집어넣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단원별 기출풀이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따로 저하고 이제 뭐 같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론 내용 할 때 봐도 좋고요.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 말고 미트디트 피트 문제랑 임용 문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알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키워드 위주로 채점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아웃풋하는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모의고사 1회를 봤는데 56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기본 이론부터 배웠는데 정말 착실하게 준비한 친구였어요. 질문도 자주 하고. 오히려 그 친구보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30점밖에 안 됐지? 근데 이 친구가 1차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 30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차 합격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충격을 받았대요. 봤더니 자기가 정리가 안 된 걸 알았대요. 여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리가 안 되면 아웃풋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차 모의고사 때부터 시험 보기 직전 대략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죽어라 정리를 했대요. 배운 내용들을 계속. 내가 이제 정리하는 기회를 학생들이 갔는데 설렁설렁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죽을 똥발똥 정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친구는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이대로는 망하겠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구나.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도 초시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은요. 공부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 실력은 이렇게 갔다가 공부를 이때 했다 하더라도요. 실력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팍 튀어요. 이 튀는 시점이 시험 보는 시점에 튀어야 돼요. 근데 시험 보는 시간이 요때이면 요때라고 하면 아직 튀기 전에 실력이 나타나기 전에 시험을 봐버리죠. 그럼 실패를 하겠죠. 그런데 시험 보는 시기가 이때라고 하면 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시기가 이때 똑같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리 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아니라 이 시기로.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할 텐데 이론 배우면 그때그때 다 마스터를 한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스터하고 이론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출풀이라든가 문제들을 풀어야 그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지. 이론 내용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잖아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풀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확실하게 각 단계별로 확실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부지런히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참고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스타일대로 하면 좋은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노트 같은 거는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노트 정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꽤 오래전부터 그 판사하는 내용을, 일부 내용을 서브노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많은 내용은 다 써져 있고 몇 가지 내용들 또 그림 같은 것들은 판사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노트를 만들면 나중에 아까 언급했듯이 모의고사라든가 문제풀이 때 마무리 정리할 때 그 내용들 반복해서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떤 내용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아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암기 내용이 확 줄어듭니다.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고생한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일반 생물학 캠벨 책을 4번을 정독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30몇 점밖에 안 나왔다고 56점 만점짜리에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기본부터 공부를 했는데, 일반 생물학부터. 일반 생물학 딱 듣더니, 자기가 공부한 내용하고 캠벨 책 공부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내용과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캠벨 책을 읽으면서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일반 생물학 수업 듣고 심화하고 그 친구 역시 합격해서 잘 살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건 본고사를 잘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고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본고사에서 묻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 위주로 묻는 내용인지를 이론 내용과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 학원에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5년 동안 독학을 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수업을 듣고 그 커트라인보다 10점 높게 나왔다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 Q&A 거기에다가 글을 남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5년 동안 너무 시간 아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방대한 생물학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이거는 당연히, 분석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전체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데 기출문제 보고서 어떤 내용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전체 내용을 공부한 상태에서 추려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스터디 그룹은 지금 이제 코로나 위험성은 떨어졌으니까 다시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스터디 그룹을 학생들 해줄 때는 남아서 한두 시간 정도 그날 배운 수업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했거든요. 그때 상당히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잘못 개념을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잡아줬거든요. 그때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코로나 위험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 내에서든 밖에서든 스터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 기억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기본서, 전공서 공부를 할 텐데 양이 많잖아요. 책이 이렇게 많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프라든가 그림, 그리고 그 각각의 그래프나 그림에 나와 있는 설명 가지고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정도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할 수가 있죠. 이 학습 방법이라는 게 how에 해당하죠. 이게 이제 학습 방법이. what이 뭐예요? 학습 내용이죠. 우리 생물학. 자,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도 똑같고요. 학습 내용. 큰 차이 별로 없겠죠. 자, 방법적인 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각각 효율적인 방법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떨어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법대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어떤 학생은 붙어요. 그것도 점수 차이가 많은 차이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어떤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를 안 하고 어떤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동기라든가 목표 또는 목적, 이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여기에서 간절함, 이걸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러한 목표, 동기,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많은 내용을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이 이긴다. 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기존 선배들이 뭐 한 1년 만에는 합격 못하고 한 2년, 3년 걸린다니까 뭐 올해는 그냥 뭐 하고 내년 올해 되면 좋고 아니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지 말라고. 한 번 할 때 확실해야 돼. 올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올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실력을 이만큼 높인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올해만큼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간절함을 갖고 이 얘기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려니 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 시간 뭐 매주 끝날 때마다 복습용 문제라든가 뭐 그런 테스트 같은 거 겸하는데 올해 희한한 경우가 어떤 친구가 매주 복습용 일반 생물학 때부터 매주 복습용 문제를 주고 테스트를 하면 항상 점수가 좋았어요. 용어들을 다 잘 썼어요. 근데 모의고사 때 딱 봤더니 점수가 안 좋아요. 그 친구는 그 주에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걸 또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동기도 중요하고 이런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학습 방법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앞에서 썼는데 반복 학습.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은 당연히 복습하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공부한 걸 또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이번 주에 공부한 거,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저저번 주에 공부한 걸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번 주에 공부한 건 당연히 복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번 주에 공부한 것은 저번 주에 복습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바로 들어오니까 복습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저번 주에 공부한 것은 저저번 주에 복습했었고 저번 주에도 복습했고 요번에 또 복습하는 거죠. 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만큼의 시간보다 요만큼의 시간을 더 투자하면 반복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공부한 거 오래 갈 것 같죠? 이건 단기 기억화 됐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면 또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잖아요. 장기 기억화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화가 깊숙하게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답안 빠르게 쓰죠.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학생들은 그게 계속 생각해야 되죠. 이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거 배웠었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동기,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학습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대한 얘기했고요.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항상 이 설명을 할 때 보면 좀 짧게 해야겠다 싶은데 하다 보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이해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래 붙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것들은 좀 약간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잘 챙기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뭐 합격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자, 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